행사를 마치고 광덕 스님의 법등운동과 호법사상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부 발제 진행은 동국대 김영진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순서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흥철 중앙성가대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고요. 두 번째는 정원열 전 불광연구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각 40분씩 발표하시고 일부 발표만 두고 이제 종합 토론 같이 해서 한 15분 정도 토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성가대학교 포교사회과에 재직 중인 김응철입니다. 오늘 불광사 법등 조직이 현대 한국교계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불광사의 대중으로 실행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함께 불자로서 불광사를 오히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불광운동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불교에서 불광사가 차지한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사실 불광사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또 실행활동을 하시는 신도님들이 오히려 더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법회를 하면 초하루 법회를 하시고 또 스님들께서 입고 계시는 승복을 보시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실 때 입고 계신 옷을 조금 더 변함없이 계속 입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성향이 매우 강했다는 겁니다. 법회라든가 또는 의식, 의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70년대 초반에 한국 불교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국 불교의 틀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원력을 가지시고 불광회를 창립하시고 또 불광사를 건립하시고 또 불광법회를 만드셔서 이 불광법회와 불광사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돌아가게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사는 사중에 계시는 스님들의 수행처로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고, 불광법회는 사중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불자들의 활동 공간, 신행의 원력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이 불광법회가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 불교를 발전시키려면 출가하신 스님들의 수행력과 그리고 신행활동을 하는 신도들의 추종력과 더불어 형성된 지도력, 이것이 맞물려 갈 때 한국 불교를 변화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신 것이 광덕큰 스님의 아주 큰 그 원력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광 법회 또 불광의 법등의 창등의 40주년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하고 또 이 원리를 만드신 어른 스님의 큰 스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성찰하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새로운 의지와 결의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나이가 들으니까 그래서 글씨가 어른거려가지고 제대로 읽지 못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시간보다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지 않는 대신에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집에 있는 것을 대체하기로 하고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선 그 광덕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이념의 가장 핵심은 전법교화입니다. 전법교화. 근데
전법과 교화의 이 개념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전법은 초전범륜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법은 부처님의 법의 바퀴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시간적으로 세대적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과정이 전법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교화의 과정은 공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삼보를 호지하고 신심을 견고하게 해서 스스로를 구제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것을 교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법은 주로 스님들께서 하시는 역할이 크고, 물론 제가 불자가 못할 것은 없으나 제가 불자가 세대를 이어서 전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법을 전하면서 법륜이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전법의 활동이라고 본다면, 교화는 지금 여기서 신행활동을 하는 모든 불자들이 법의 등불을 밝혀서 더 세상을 밝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역할에 참여하는 것을 교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전법과 교화의 원리가 불광사에서는 불광사와 불광법회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형성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법 교화의 활동 속에는 그 다음에 선포교법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선포교법,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을 널리 선양하고 펼쳐지게 하는 것을 선포교법이라고 하는데, 그 선포교법의 역할이 제대로 되려면 스님들의 지도력과 신도들의 추종력이 합쳐진 그런 조직화된 힘으로 가야 되고, 그런 그 조직화된 힘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법등이고 호법법회고, 그런 그 법등과 구법회, 그리고 이런 호법운동이 곧 국가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광덕큰 스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덕큰 스님의 이념, 그 전법교화의 이념에는 호국불교의 개념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호국불교는 호법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곧 호국불교의 구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호법사상의 실천은 바라밀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고, 그 바라밀행을 실천하기 위한 법등운동의 조직 단위를 그 마하반야바라밀가로 시작하는 그런 그 조직을 만들면서 거기에 불자들이 참여하면서 불교의 조직포교의 틀을 갖춰 나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호국불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서로 나누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호국불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불교가 계행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호국불교를 연구해 보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종교든지 호국적 기능을 하지 않으면, 또 호국불교의 틀을 갖추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든 스리랑카든 티베트 불교든 미얀마든 태국이든 이 전 세계로 확산된 불교는 호국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태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양태가 어떻게 다르냐? 우리 본문에서는 제가 이 주제와 좀 멀어서 열거를 하지 않았으나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호국불교 양태는 승용형이 있고요, 국교형이 있고 전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위민형이 있고 생존형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개념을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좀 우리 법이 불광사, 불광법회의 그 호업 사상과 연결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현재의 한국 불교는 위민형 호국불교의 위치에 서 있다.
그것은 위민형이란 이제 그 국가의 지도층이나 또는 지배계층의 종교가 주류의 종교가 불교가 아닐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또는 그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의 대부분의 종교가 불교가 아닌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빠르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한국 불교가 해왔던 일과는 전혀 반대로 갔습니다. 예, 이제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한다면 그 전에 있었던 호국불교나 국교형 호국불교나 수용형 또는 전제형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국가에서 승직을 관직을 임명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절도 국가에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위민형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려면 해야 되는 바로 중요한 실천운동이 이 불광사에서 전개해온 40년 동안 전개해온 그 호법사상, 법등운동, 바람의 실천이 이 위민형의 한국불교 실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 광덕근 스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불교가 생존형 호국불교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수용형 호국불교로 전환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생존형 호국불교로 갈 때 불교에는 어떤 현상이 오느냐, 스님 올바로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찾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국가의 지도층이나 사회 주류에서도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불교를 탄압해버리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불자들도 신행활동이 거의 위축돼서 불교의 명맥이 끊겨질 수 있는 아주 절명의 상태를 생존형 호국불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갈 여지도 지금 있다. 지금 우리가 2015년 종교인구 조사에서 불교 인구가 15.6%로 떨어진 것이 앞으로 2025년에 조사하면 10%대로 내려간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가 생존형의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마지막 카드를 내밀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위민형에서 다시 수용형 호국불교로 가려고 하면은 그 방법의 원리를 바로 이 불광운동, 법등운동에서 찾아서 새로운 불씨를 지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형으로 갔을 때 어떻게 불교가 생존했느냐, 절 이름을 바꿉니다. 절 이름을 바꿔요. 그 절 이름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많은 절들이 있어요. 봉자 들어가는 절. 우리 가까이에 봉은사 있잖아요. 봉은사, 봉선사, 봉국사, 봉원사. 봉자 들어가는 절은 전부 왕실의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능사예요. 불교가 봉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실의 사찰을 수호하면서 지켜가면서 생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걸 의미하고 우리 불광사가 중흥사를 중창했잖아요. 중흥사가 그 북한 산성 안에 가장 중심 사찰이고 북한 산성 안에 있는 조선시대 11개 사찰의 수사찰입니다. 거기가 이 북한 산성을 지키는 최고의 승군 지도부가 머물던 곳이 중흥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흥사가 왜 중요하냐? 스님들이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뭘로 갔다? 승군으로 갔다. 승군으로 가야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도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려증, 스님으로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당시에는 승군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중흥사 같은 절을 만들고 남한선성 안에 9개의
절이 생긴 것도 남한산성은 스님들이 축조했습니다. 북한산성도 스님들이 축조했어요. 100% 스님들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나 스님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축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파사산성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제방을 쌓고 청계천을 복원하고 경복궁에 회랑을 놓고 그리고 왕이 죽으면 왕릉을 조성하는 것도 스님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왜 스님들이 그런 잡일을 하셨을까요? 불교를 생존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려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오늘의 한국 불교의 모습,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다시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천년의 불교 왕국을 건설했던 그런 시기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80%가 되는 불교 문화유산을 지키고 한국 문화의 원형을 다시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생각. 그것은 1974년 한국 불교가 전부 제사 지내고 각종 제의식에 빠져서 신도를 교육시킬 줄도 모르고 조직화할 줄도 모르고 대사회적인 활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불광사와 불광법회가 선택했던 그 길, 그리고 그 운동, 그것이 얼마나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2017년도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불광운동을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다른 불교계 전체의 종단과 또는 사찰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를 큰 틀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불광사만 커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불광운동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물론 부수적으로 불광사도 커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불광사가 어떻게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불광사의 그 철학과 이념, 불교적 사상과 실천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새로운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한국 불교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먼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광사 법등운동의 전개 과정 94쪽부터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저는 4시기로 나눴는데 이것은 이전의 연구에서 조금 했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1982년부터 74년부터 82년까지는 일기 개척기라고 이름을 붙였고 82년부터 99년까지는 2기 성장기, 그 다음에 99년부터 2012년까지는 제3기 전환기, 그리고 2013년 이후부터는 중창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불광사의 불광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이 불광연구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상세한 연표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부록에다가 불광사의 아주 상세한 연표들을 좀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이제 후학들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광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이제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불광운동은 또 불광사의 법등운동, 호법 사상 이런 것들은 사실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사상과 철학입니다. 그 사상과 철학은 광덕큰 스님께서 이미 수많은 설법과 글로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서 그것을 좀 되새겨 봐야 되는데 96페이지에 어른 스님의 이야기를 조금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읽고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밀은 이것이 끝없는 밝음이며 생명이며 충만이며 성취이며 완성이다. 여기에는 피하가 없다. 일체를 일시에 성취시킨다. 이것이 바라밀 법등이다. 만약 다른 사람을 밝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법등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도 어두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람일 행자는 항상 바람일 법 등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의 충만도를 더해가야 한다. 여기에서 전법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전법이 최상의 공덕이며 전법이 최상의 보은이며 전법이 정토성취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도를 몇 명 늘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광덕근 스님께서 말씀하신 전법의 사상은요, 예, 곧 그것이 그 믿음의 실천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펼쳐가는 과정이고, 예, 그리고 바람일 운동을 통해서 현세 정토를 구현하는 길이고,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보존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고, 그런 사상의 출발점에 법등운동이 서 있고요. 그리고 법등 조직이 구법회로 불광법회로 확산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익이 성장기의 불광법회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요약을 해서 98쪽의 하단에 보면요. 이 성장기의 불광법회는 세 가지 활동이 있었어요. 첫째가 법등 활동으로 세간을 밝히는 등불로 불자의 신행생활이 곧 세간을 밝히는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 사실 법등 운동은 인식의 확산이고, 그러한 인식의 확산이 법등을 널리 한등 한등 켜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호법 활동으로서 그 일체 중생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호하는 원력으로 반야바라미를 수지하는 실천 체계, 이것이 바로 또 불광법회, 불광사의 불광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호국사상을 토대로 한 호법사상, 호법활동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불광사가 생각하는, 또 불광사 신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호법사상이 이제 현대에 맞게 더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실천운동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그 중원기에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한 대중법사 육성활동입니다. 대중법사 활동이라는 것에 관심을 좀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이 대중법사가 그 당시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불광사에서는 제가불자를 대중법사로 키웠어요. 그래서 그 대중법사로 키운 분들이 불광법회 법사로 활동하시고 설법도 하시고 지금은 불광법회 집전도 하는 이런 그 문화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불교에 출가하시는 스님들이 급감하니까 이제 막 절마다 이 제가불자들에게 목탁을 가르쳐서 법회를 집전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거에 부정적인 절과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거 현실인데, 이미 1980년대 근스님께서는 제가불자의 법회에 제가불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제가불자의 역할에 대중법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활동하도록 했고, 그때 대중법사로 육성된 많은 불자님들이 그 뭐 총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으로 확산돼서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환기는 이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시기는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이 불광법회가 이제 새로운 전환기, 새로운 지도력을 갖추고, 또 그때 제가 이 불광사에 왔을 때 약간의 이제 불광사의 동요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동요가 왔을까? 제가 보니까 광덕 큰 스님께서 말씀하고 제안하셨던, 그리고 그 시스템화했던 그 이념을 사중에 계시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확고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광법회가 왜 저렇게 가느냐, 또 한쪽에서 불광사의 사중의 스님도 왜 저러시냐, 이런 그 갈등이 약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봤고, 그것을 직접 와서 이제 스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우리 불자님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환기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불광사는 새로운 승가의 지도력을 구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정진하셨고 그런 수행의 결실로 오늘의 불광사의 대중이 형성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불광법회를 끌고 가는 제가불자들도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인식 속에 불광사를 새로 중창해야 되겠다는 원력을 세웠고 그것이 이제 새로 불광법당을 중창해내는 큰 대작불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제 그 103쪽에 가면 중창계 불광법회는 이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모습이 중창기 과정입니다. 법당도 새로 준공을 해서 이제는 이 우리나라에서 내놓아 할 만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법당의 모습을 갖췄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광법회 운동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집에서 불광사의 부법회 또 불광법회 법등운동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자료에 일일이 써놨느냐 이렇게 써놔야 국회 도서관에 이게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학술지에도 기록이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10페이지 불광사 법등조직 한국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광사와 불광법회는 법회 이전에도 이러한 법회 형태를 띈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삼보법회라는 겁니다. 삼보법회는 요 풍전호텔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정릉의 삼보정사라는 절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 1960년대, 그러니까 1974년 우리 불광회가 창립되기 이전에 10년 전부터 이미 활동을 시작했고 한국에 내노라는 재벌층들은 전부 삼보법회 회원들이었어요. 대기업들 회장님들이. 그리고 이 삼보법회가 엄청나게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삼보법회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위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삼보법회를 설립하신 분이 미국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급격스럽게 위축돼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삼보법회의 설립과 운영에도 우리 광덕큰 스님께서 지원을 해주셨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보법회가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나 정치적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위축돼 버렸다. 지금 명맥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영광을 구현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광덕큰 스님께서 삼보법회 법사로 가서 법회도 봐주시고 설법도 해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광법회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던 것이 한마음선언이라고 있습니다. 대행큰 스님이 설립하신 한마음선언도 사실 한국불교에서 한국불교사의 획을 그을 만큼 엄청난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음선언이 가는 길하고 불광사가 가는 길은 112쪽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갔지만 이제 한마음선언은 비구니 스님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일부 비구 스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전국 조직과 이 세계적인 확산으로까지 관심을 두고 하셨으나 이제 어른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새로운 전환기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제가 어느 단체나 이런 것을 폄훼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말씀은 그냥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 능인선원이라는 단체가 이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능인선원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능인선원은 1985년에 개원됐으니까 우리 이제 불광사 불광법회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중흥하던 그 시기에 능인선언이 만들어졌고 성공적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틀에서 유사성이 좀 있으나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능인선언의 특성은 이제 그 스님 한 분의 중심으로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비해서 불광사는 이 대중 스님들의 틀을 가지고 왔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구의 대관음사도 굉장히 큰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데 능인선언보다도 조금 늦게 199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심포교 사찰의 장점을 많이 선행 연구를 해서 이제 발전을 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계종단의 그 직영 사찰로 도심포교에 성공한 사찰이 이제 113쪽에 이 조계사와 보문사 이 두 사찰을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사의 신도 조직 체계, 보문사의 신도 조직 체계는 이 불광사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건사 같은 경우에 또 그 광덕 선생님께서 주지로 소임을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덕 선생님께서 계시는 곳 어디든지 이 불광사상이나 또는 불광운동의 틀을 이렇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는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셨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찰들의 신도 조직에서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다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불광사와 불광법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뭐 있는데 우선 불광사의 경우는 분원이나 이런 것 지원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비해서 다른 사찰들, 도심포교에 성공한 사찰들은 분원의 지원을 늘려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왜 불광사는 분원이나 지원을 확산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불광사, 불광법회는 대각회라는 큰 틀의 조직이 있고 그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불광사가 분원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아도 대각회에 소속된 사찰들이 불광운동을 통해서 발전하면 그것이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다고 전 생각을 해서 이게 불광사가 보이는 특징이 차이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봅니다. 또 불광사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포교에 초점을 둬서 지역포교 거점 사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제 그 눈에 띄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불광운동을 펼쳐갈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의 지역포교에서 좀 더 눈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광사는 그 독자적인 법인 형태를 띠기보다는 전통 사찰과 연계된 그런 운동의 체계를 갖춰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법인보다 대한불교 조계종단의 또 대각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찰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충실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광사가 보여준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광사와 불광법회는 출가와 재가의 두 수레바퀴가 돌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불광법회가 보여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법회를 초하루, 보름 이런 전통법회도 중요시하게 했지만 일요법회 또는 토요법회, 목요법회와 같은 이런 법회의 양식을 바꿨다라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 불교 의식 의례를 한글로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반야신경, 천수경을 한글로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20년 전부터 우리는 운동을 해왔고 우리들의 운동의 영향이 종단의 종책을 바꿨다. 우리 회주턴 스님께서 포교 원장이 되셔서 하신 게 아니고 원장으로 가시기 전에 이미 정책이 결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광법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종단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부터 이제 법등 운동이나 또는 불광 운동의 틀이 각 사찰에서 이제 수용할 시기가 좀 되었다고 봅니다. 그 불광법회에서 광덕 스님께서 만들어 오신 여러 가지 체계들은 사실 한국 불교를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그리고 포교 방법론적으로 획기적 변화를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